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제일 먼저 도착해서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연말 가족 모임은 늘 그랬거든요.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냥 앉아있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아?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웃음도 있었고 맞장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받고 부모님은 그냥 이렇게 말했죠. 연말인데 분위기 깨지 말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미 괜찮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 속에는 20년 동안 제가 가족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전부 들어 있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세 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 언니가 하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가족 안에서 늘 중간 역할을 했어요. 언니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면 제가 달래러 가고 동생이 말썽을 피우면 제가 대신 혼나주고 부모님이 싸우시면 저는 두 분 사이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이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힘든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가족이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세 직장을 구하고 독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이나 연말만 되면 저는 자동으로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부르지 않으셔도 형제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면 자연스럽게 제 역할이 시작됐습니다. 장보기,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해야 할 일처럼 자리 잡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니도 도와줬습니다. 같이 부엌에 서서 이것저것 하면서 수다도 떨고 그랬죠.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언니는 이제 손님 같은 위치가 됐습니다. 시댁 이야기를 하면서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매형은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나르고 있었죠.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연말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바쁘겠지, 젊으니까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하겠지 하면서 혼자 이해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30이 되고 35이 되고 어느새 40이 가까워졌어요. 그 사이 언니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동생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 번 만나본 사람도 있었고 진지하게 사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연말만 되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사람이 연말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는 다 같이 모이기로 했으니까 너도 와야 해. 저는 여행 가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니는 애들도 데리고 오는데 너는 가족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여행은 취소했고 그 사람과는 그 일을 계기로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표정에서는 실망이 역력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몇 달 뒤에 헤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연말만 되면 저는 자동으로 가족 모드로 전환됐고 제 개인적인 계획이나 약속은 뒷전이 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언니는 시댁 일정 때문에 우리 집에 늦게 오거나 일찍 가는 게 당연했고 동생은 친구 약속이 있으면 그냥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가족이 우선이 아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해줬죠. 바쁘니까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 사정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게는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니까요. 혼자 사니까 시간이 많을 거고, 혼자니까 가족한테 더 신경 쓸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처음 든 건 작년 명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 도착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늦게 왔어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동생도 늦게 왔습니다. 전날 회식이 있었다면서요. 그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들 늦게 도착했고 저는 거의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번에 음식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다 내 동생이 한 거야. 나는 거의 안 했어. 그때 언니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그게 다였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도 굉장히 무심하게 마치 당연한 일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처럼 던진 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서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바란 게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바란 건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제가 이 일을 한다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는 것. 그런 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마치 제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게 바로 저라는 식으로요. 그렇게 작년이 지나가고 올해가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연말이 다가왔고 저는 또다시 가족 모임 날짜를 확인했어요. 12월 31일이었습니다. 새해 전날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였죠. 사실 저는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대학 동기들이었는데 다들 바빠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꼭 만나자고 몇 달 전부터 약속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말에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올해는 꼭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그냥 갈까? 그런데 결국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해주겠지.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단톡방 분위기가 좀 싸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낸 건데 제가 빠지니까 모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항상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왜 나는 가족을 위해서는 다른 약속을 포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 언니는 시댁 일정 때문에 우리 집 모임을 조정해달라고 하고 동생은 자기 약속 때문에 늦게 오거나 일찍 가는데 왜 나만 무조건 맞춰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저는 12월 31일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을 보고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래, 왔구나. 김치 냉장고에 재료 넣어뒀으니까 꺼내서 써. 그게 다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한테 하는 인사치고는 너무 간단했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감정 표현이 서툰 집안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보고 싶었다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떡국, 잡채, 전, 나물. 명절 음식과 비슷한 메뉴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죠. 파를 썰고 고기를 볶고 전을 부치면서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일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조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현관부터 들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 아버지가 웃으시는 소리. 거실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을 뒤집었어요. 언니 왔어? 제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왔어. 나 좀 이따 들어갈게. 애들이 막대 쓰고 난리야. 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언니는 결국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죠. 동생은 더 늦게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저는 거의 음식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대충 인사를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피곤하다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피곤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누가 이 일을 할까요? 결국 어머니가 하시게 될 텐데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쯤 되어서야 모든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어요. 조카들은 신나서 떠들고 어른들은 음식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준비했네. 오늘 음식 푸짐하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앉히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맛있게 먹어주면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음식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먹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육아 이야기, 동생의 직장 이야기, 매형의 사업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끔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제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 근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아니면 제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저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저는 듣는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다들 배불리 먹고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때 동생의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대답했어요. 맞아. 나는 둘째 낳고 정신없었고. 매형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었죠. 동생도 한마디 했어요. 나도 이직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 다들 각자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걸 꺼낼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생의 여자친구가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언니는 올해 어땠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 올해 좀 힘들었어.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는데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말을 이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제 부서가 없어질 뻔했거든. 그래서 몇 달 동안 정말 불안했어.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 불안했던 시간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게만 조용하게 느껴진 건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가 먹먹해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편하다고요? 혼자라서 편하다고요? 저는 동생을 쳐다봤어요. 동생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었던 거예요. 악의도 없었고 상처를 주려는 의도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겠죠. 언니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 애 키우는 거 진짜 힘든데 너는 그런 거 없잖아. 매형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 책임이 무거워서 사업 결정할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혼자면 결정도 자유롭고 좋죠.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은 전부 같은 의미였습니다. 너는 혼자니까, 너는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너는 책임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편할 거라고. 너의 힘든 일은 우리의 힘든 일만큼 무겁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온 무게는 이 사람들에게 무게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제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가벼운 일로 여겨지는구나.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죠. 그런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른 물을 마셨어요. 물잔을 들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다들 거실로 이동해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언니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언니는 애들 봐야 하잖아. 그래? 그럼 미안.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아까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혼자니까 편하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모르겠었어요. 사실 제가 혼자인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원해서 혼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안 닿았던 거죠. 만났던 사람들과는 여러 이유로 헤어졌고 어느새 나이를 먹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결혼을 했고 저만 혼자 남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외로움이요. 명절이나 연말 같은 날이면 특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물론 부모님 댁에 가면 가족들이 있긴 했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가족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 쓰라렸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누가 부엌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걸 들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텐데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섭섭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서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가족을 위해 해온 일들이, 제가 참아온 것들이, 제가 포기한 것들이 전부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게 슬펐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한 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진정하자고,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을 때 다들 TV를 보고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카들은 바닥에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고 어른들은 소파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제가 앉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은 간단하게 먹자고 하셨어요. 점심에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하셨죠.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부엌에 있을까? 왜 나는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 있고 나만 움직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움직였어요. 라면을 삶고 계란을 풀고 파를 썰었습니다. 익숙한 동작들이었어요. 너무 익숙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을 때 저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어요. 라면 다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뜨거운 라면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다들 맛있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제 자리는 늘 구석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좋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제일 좋지.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모이자. 다들 동의했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렇게 모이자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모여야 한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나는 이렇게 올까? 내년에도 나는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역할을 계속할까? 그리고 내년에도 누군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질까?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냐고, 너는 책임질 게 없어서 좋겠다고.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먹고 조용히 듣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또다시 설거지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 혼자 하기 힘들잖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한동안 둘 다 말없이 일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까 기분 나빴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신 줄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 동생이 말을 좀 함부로 했구나. 아니에요. 동생은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도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어머니의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었거든요. 동생도 언니도 누구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예민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거죠. 인정받고 싶었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었고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새해까지는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잠깐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정신이 좀 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베란다에서 바깥을 내다보니 여기저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집들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마다의 가족들이 모여서 연말을 보내고 있겠죠. 행복한 가족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동생도 밖으로 나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춥지 않아? 응, 괜찮아. 담배 피우러 나왔어. 동생은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기분 나빴어? 동생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 정말 괜찮아.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말했어. 동생의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상처받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나는 실제로 혼자고 부양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보다는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든 게 있을 텐데. 응, 뭐 그렇긴 한데. 무슨 일 있어?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그런데 결국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무서웠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나, 나이도 있는데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몇 달을 힘들게 보냈거든. 그랬구나.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가끔은 외로워. 특히 명절이나 연말 같은 날에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기가 어려워. 다들 바쁘고 다들 각자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 일은 사소하게 느껴져서. 동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말했어요. 누나,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내 일이 사소한 게 아니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 거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동생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뭐가? 내가 동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누나가 항상 여기 와서 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명절이나 이런 날 오면 내가 일 좀 할게. 저는 웃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조금 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담배를 다 피우고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다들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해까지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TV에서는 연예인들이 새해 맞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신나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사람들.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다들 함께 숫자를 세었어요. 저도 따라서 세었습니다.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서로 포옹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어요. 조카들은 폭죽처럼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웃으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포옹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언니, 동생, 매형, 조카들. 한 명씩 안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저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포옹을 하면서도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도 저는 뭔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까 그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1시간쯤 더 있다가 저는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늦었고 피곤하다고 했어요. 사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벌써 가? 좀 더 있다가 가지.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집안일 좀 하려고요. 사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핑계였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내일 연락할게. 네. 저는 짐을 챙겨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한번 돌아봤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TV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현관까지 배웅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만 따라 나왔습니다. 누나, 조심해서 들어가. 응, 너도 잘 자. 누나. 응.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알았어. 고마워. 저는 동생과 짧게 포옹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이라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가끔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한마디를 들었죠.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아?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말 속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삶이, 제 감정이, 제 어려움이 대수롭지 않다는 무시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돈 벌고 집세 내고 밥 먹고 잠자고 그 일상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을 위해 해온 일들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제가 명절마다 오는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전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졌죠. 왜냐하면 저는 혼자니까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바빠요. 저도 제 시간이 소중해요. 저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온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언니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죠. 다들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였나 싶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서 웃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었던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만 답답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다들 새해 소망을 말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뭘 해야 할까요? 작년과 다른 뭔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작년처럼 그 전년도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집은 조용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그 순간이요. 동생이 그 말을 했을 때 식탁이 조용해졌던 그 순간. 모두가 웃었지만 저만 웃지 못했던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 친구는 제가 가족 모임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에 보자. 새해 복 많이 받아.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친구들과 만났다면 오늘이 더 즐거웠을까요? 가족보다 친구를 선택했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어요. 자꾸 깨고 뒤척이고 이상한 꿈을 꾸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새해 첫날인데 늦잠을 잔 거죠.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젯밤에 제대로 못 잔 탓이었어요.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새해 첫날답게 날씨가 좋았죠. 그런데 제 기분은 날씨와 달랐어요. 여전히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더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어제 다들 고생 많았어.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자. 그 아래 언니와 동생이 답장을 달았습니다.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뭔가 답장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런 평범한 인사말을 쓰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새해니까 집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까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청소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느꼈던 감정이 뭐였는지요.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허무함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해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었죠.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 그래서 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제 희생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허무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오후 2시쯤 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을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새해 특집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때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어제 무사히 잘 들어갔지? 네, 잘 들어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올해도 건강해야 해. 네.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네.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떤 기분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런 대화를 잘하지 않는 집안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했고 집중도 잘 안 됐어요.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연휴 잘 보냈어?
응, 잘 보냈어. 가족들이랑 만났어? 응. 좋았겠다. 나는 시댁 갔다 와서 완전 녹초야. 동료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좋았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애들이 너 보고 싶대. 놀러와. 조카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면 또 놀아주고 돌봐주고 밥 챙겨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이 좀 있어. 너 요즘 되게 바쁘네? 응,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은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 그럼 시간 날 때 연락해. 응, 그럴게.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조카들을 보고 싶긴 했거든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그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면 또 예전처럼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게 싫었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무슨 재료를 사야 할지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계획했죠.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준비해야겠다는 마음도 가야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에는 올 거지?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설에 무슨 일이 있어? 회사도 쉬잖아. 개인적인 일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가기 싫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엄마, 제가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쉬다니? 무슨 소리야? 가족이 다 모이는데 네가 빠지면 어떡해? 언니랑 동생 있잖아요. 그래도 너도 와야지. 넌 딸이잖아. 딸이니까 와야 한다는 말. 가족이니까 당연히 모여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 와야지. 네. 저는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포기하고 가야 할까요? 며칠 뒤 동생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설에 올 거지? 아직 모르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누나가 안 온다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 하실 것 같아.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가지 않으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신다고요. 그럼 저는 또 참아야 하나요? 제 감정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또 희생해야 하나요? 누나,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일 도와줄게. 약속했잖아. 동생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동생이 도와준다면 예전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해볼게. 누나, 와줘. 네가 없으면 안 돼.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 그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여야 하는 걸까요? 결국 저는 설에 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거절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가족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짐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하지는 않겠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설 전날 저는 장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적게 샀어요. 모든 걸 제가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샀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출발했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또 혼자 준비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는 10시쯤이었습니다. 이미 언니가 와 있었어요. 조카들이 뛰어나와서 저를 반겼습니다. 이모. 그래, 잘 있었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환영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왔구나. 근데 늦게 왔네. 길이 막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늦게 출발한 거였죠. 그래, 이것 좀 썰어줘. 어머니가 팔을 건네셨어요. 저는 칼을 들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너무 익숙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언니는 뭐해요? 거실에서 애들 보고 있어. 동생은요? 아직 안 왔어. 역시나 그렇군요. 언니는 거실에 있고 동생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예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언니. 응? 나 좀 도와줄래? 손이 많이 필요해.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났어요. 그래, 알았어. 애들아, 엄마 잠깐만 갔다 올게. 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줬어요. 언니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따라했습니다.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우리는 함께 일했어요. 오랜만에 언니와 함께 부엌에 서는 거였습니다. 예전처럼요. 언니가 결혼하기 전처럼요. 그나저나 너 요즘 어때? 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냥 요즘 기분이 어떤가 해서. 왜 갑자기? 아니, 연말에 네가 좀 이상해 보였거든. 기분 안 좋아 보였어. 언니가 눈치챘구나 싶었어요. 아니, 괜찮았어. 거짓말. 나 다 알아. 네가 기분 나빴다는 거. 언니가 팔을 썰면서 말했습니다. 동생이 그 말 했을 때 말이야. 너는 혼자니까 편하다고. 그거 진짜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동생이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응, 알아. 너 화났지? 화났다기보다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서운했어. 미안해. 나도 그때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냥 넘어갔어. 미안해. 언니의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 네가 여기 와서 일하는 거, 명절 준비하는 거 다 당연한 것처럼.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약속해. 우리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수다를 떨면서요. 언니의 육아 이야기도 듣고 제 직장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점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다들 안녕. 동생이 현관에서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여기. 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너도 와서 도와. 응? 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부엌으로 왔어요. 예전 같으면 부엌에 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왔습니다. 내가 뭘 해? 상 차려. 그릇 나르고. 알았어. 동생은 순순히 따랐어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 셋이 함께 일하니까 훨씬 빨랐어요. 금방 음식이 준비됐고 상도 차려졌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셋이 함께 하니까 보기 좋네. 그러게요.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자. 동생도 거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만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모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매형, 조카들, 동생, 그리고 저. 음식을 보면서 다들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정말 잘 차렸네.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다 같이 준비해서 더 맛있어 보이네. 그러니까요. 셋이 함께 하니까 훨씬 좋았어요.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누나, 고생했어. 동생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너희도 고생했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다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제게도 질문이 왔어요. 너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구조 조정은 넘어갔어요. 다행이네. 걱정했어. 네, 이제는 안정됐어요. 그래, 앞으로도 잘하자. 네.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거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언니와 동생이 함께 했습니다. 셋이 하니까 금방 끝나네. 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 진작 이럴걸. 동생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래, 진작 이럴걸.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보면서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조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마음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거든요.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말에 들었던 그 말은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걸 보면서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언니네가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만 갈게요. 애들 재워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어머니가 배웅하셨습니다. 누나도 들어갈 거야? 동생이 물었어요. 응, 나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가. 오늘 고마웠어. 무슨?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늘 고마웠어. 뭐가요? 와줘서. 그리고 동생들이랑 같이 준비해줘서. 당연한 거죠. 그래도 고마워.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너 혼자 하지 말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오늘은 나았지만 연말에 들었던 그 말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 말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가족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과했고 오늘은 함께 일했어요. 그건 분명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상처였는지, 그 말 속에 담긴 무시와 당연시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건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나름 괜찮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왜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누나, 오늘 고마웠어. 앞으로도 내가 더 신경 쓸게.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고마워.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동생의 마음은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뭔가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고 다시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여쭤봤죠. 언니와도 가끔 통화했고 동생과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설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가족 단톡방도 잘 안 들어가게 됐고 메시지가 와도 나중에 보거나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가족들과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전화를 하면 뭔가 물어봐야 할 것 같고 관심을 보여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요즘 왜 연락이 없니? 바빠서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네, 알겠어요.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이번에는 빨리 끊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부담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왜 가족과의 연락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어요. 연말에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가족들은 사과했고 설날에는 함께 일했어요. 그건 좋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이 왜 상처였는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그런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답답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4월, 5월이 지나갔어요. 가족들과의 연락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받았지만 제가 먼저 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읽어도 답장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언니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네가 연락도 안 하고 단톡방도 안 보는 거 다 알아. 바빠서 그래. 너 화났지? 아직도 연말 그 일 때문에? 언니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났냐고요? 글쎄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지쳤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화난 건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싶어. 왜? 왜냐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연말에 들었던 그 말 아직도 생각나. 아, 그거? 우리 다 사과했잖아. 응, 알아. 근데 사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 말이 왜 상처였는지 언니는 진짜 이해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답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야.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나도 힘들고 불안하고 외로워.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줘.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진짜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네가 필요한 시간 가져. 근데 너무 멀어지지는 마. 응, 고마워.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어요. 6월이 됐습니다. 그때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보다는 실망한 거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걸 받지 못했다는 실망감이었죠. 저는 가족들이 쟤를 이해해주기를 바랐어요. 제가 왜 힘든지,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걸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표면적인 사과와 일시적인 변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이해를 원했어요. 제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로 연말 가족 모임이 있었던 지 반년이 지났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냐는 그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을까 생각해봤다. 그건 단순히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내가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내 존재가 당연시되고 내 역할이 당연시되고 내 희생이 당연시되는 것. 그게 제일 아팠다.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연말 이후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겠다고. 제가 변해야 한다고. 가족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첫 상담날 저는 상담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연말에 들었던 그 말, 그동안 제가 가족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감정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당연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감정을 당연하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족에게서 무엇을 원하나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제 노력이 의미 있다는 것.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표현해야 해요. 가족들이 알아서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고 예민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건 당신의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반응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도 당신의 감정은 중요해요. 당신은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상담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요? 저는 그동안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제 욕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걸 명확히 하는 거였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7월이 됐고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예년 같으면 저는 당연히 선물을 준비하고 생신 파티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 뭐 할 거예요? 언니가 답장했어요. 당연히 모여야지. 너 준비할 수 있어? 예전 같으면 네 할게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역할을 나눠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답장했습니다. 그래, 맞아. 누나만 할 게 아니지. 우리도 해야지. 언니도 답장했어요. 그래, 미안. 내가 케이크는 주문할게. 나는 음식 준비 도와줄게. 동생의 답장이었습니다. 나는 장소 예약할게.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어때? 제 제안이었어요. 집에서 하면 또 누군가는 준비하고 치워야 하니까요. 좋은 생각이다. 그럼 레스토랑 알아봐줘. 어머니도 답장을 보내셨어요. 애들아, 고마워. 다 같이 준비해주니까 더 기쁘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제가 원하는 걸 표현하면 되는 거였구나. 어머니 생신날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모두가 시간 맞춰서 왔고 각자 준비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케이크, 선물, 꽃.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참여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밖에서 하니까 좋네. 집에서 하면 누가 준비하고 치우느라 힘든데. 맞아요. 앞으로 가족 모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데. 그럼 다들 편하겠네. 언니가 동의했어요. 나도 찬성.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제가 먼저 변하니까 가족들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연말에 들었던 그 말에 대한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거요. 표면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깊은 대화는 아직 나누지 못했어요. 8월이 됐습니다. 저는 상담사와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연말에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요. 그래요. 그게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두를 모아놓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이 왜 상처였는지 제대로 말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준비해봅시다.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까? 그리고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말로 하면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편지로 쓰면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빠뜨리지 않고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밤을 새워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어요. 마침내 완성됐을 때는 10장이 넘는 긴 편지가 됐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명절과 연말마다 제가 느꼈던 감정들, 연말에 들었던 그 말이 왜 상처였는지,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꼭 모였으면 좋겠어. 알았어. 주말에 모이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말 우리는 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인 건 어머니 생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무슨 큰일 생긴 거 아니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큰일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제 마음을 담은 편지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편지? 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제가 느꼈던 것들,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썼어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읽어봐라. 저는 깊게 숨을 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 안에서 중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부모님 사이에서 누군가를 이어주고 조율하는 역할이었죠.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에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 불안함, 힘듦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워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걸 몰라주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제가 노력한다는 것,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었어요. 그런데 제 존재는 당연시됐고, 제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제 희생은 기억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각자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 힘든 일도 존중받고 싶어요. 제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걸 표현할 거예요. 참지 않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한 일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함께 노력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언니도 울고 있었어요.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언니도 울면서 말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그 말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동생이 고개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아빠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품에서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외로움, 서러움, 분노, 실망, 그 모든 것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언니와 동생도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서로를 느끼면서요.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우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 우리가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네가 항상 해주니까, 네가 항상 참아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미안해. 엄마도 이제 알았어.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우리가 변할게.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누나, 내가 진짜 달라질게. 약속해. 동생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변할 거라고,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제 마음을 들어주셔서. 당연한 거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지.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가 느꼈던 것들, 서로에게 미안했던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역할을 나눠서 하기로, 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가족 규칙 같은 걸 만들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역할을 분담한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준비하지 않는다. 서로의 일정을 존중한다. 가족 모임이 무조건 우선이 아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참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 서로의 삶을 인정한다. 누구의 삶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규칙들이었어요. 적어놓고 보니까 당연한 것들 같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언니는 더 자주 연락했고 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회사는 어때? 힘든 일 없어? 주말에 뭐 했어? 재밌었어? 혼자 사는 거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달라졌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저를 챙겨줬어요. 누나는 어때? 누나도 의견 말해봐. 누나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요. 저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변하셨어요. 전화하실 때마다 제 얘기를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는 요즘 어떠니? 힘든 일 없고?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어머니의 관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다면 이제는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년 같으면 벌써부터 불안하고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가족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추석 일주일 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언니가 보낸 거였어요. 추석 준비 어떻게 할까? 역할 분담하자. 좋아. 나는 전 부치는 거 할게. 동생이 답장했어요. 나는 나물 준비할게. 제가 답장했습니다. 그럼 나는 고기 준비할게. 갈비찜 만들어 볼까? 언니가 다시 답장했어요. 좋아. 엄마는 뭐 하실래요? 나는 떡국이랑 잡채 할게. 어머니도 답장하셨어요. 그럼 나는 과일이랑 디저트 준비할게. 동생이 추가로 답장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눠졌어요. 누구 하나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추석 준비였어요. 추석 당일 저는 여유 있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예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허겁지겁 준비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갈비찜을 만들고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갔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니와 동생이 와 있었어요. 모두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고 함께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언니 갈비찜 진짜 맛있겠다.
동생이 제 음식을 보면서 말했어요. 너 전도 잘 부쳤네. 예쁘다. 제가 동생이 준비한 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물도 맛있어 보여. 동생이 언니의 음식을 칭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줬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것들이 모여서 풍성한 상이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함께 상을 차리면서 우리는 웃고 떠들었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이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빨리 끝났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특별히 다르네. 다들 함께 준비하니까 보기 좋다. 그러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 힘들었는데 성공했어. 제가 말했어요. 와, 진짜? 축하해. 언니가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대단한데? 어떤 프로젝트인데? 동생도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저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어요. 질문도 하고 칭찬도 해줬습니다. 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함께 했어요. 누군가는 그릇을 모으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나네. 동생이 말했어요.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뭐. 제가 말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조카들과 놀아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네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어머니가 배웅하셨어요. 나도 이제 가야겠어. 동생도 일어났어요. 나도 갈게요. 저도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들 고마웠어.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족인데. 언니가 대답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하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명절이 즐거웠던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일까?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걸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을까?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다시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제 역할을 당연시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인지 불안해요. 다시 나빠질 것 같아서요. 그런 불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관계가 한 번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노력해야 하나요? 가족들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관계는 쌍방향이에요. 당신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경계요? 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분명히 표현하는 거예요. 상담사의 말이 와닿았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 저는 불안했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을 생각하면 두려웠죠.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쯤 가족 단톡방에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올해 연말은 어떻게 할까? 작년처럼 집에서 할까요? 언니가 물었어요.
아니면 밖에서 할까? 호텔 뷔페 같은데? 동생이 제안했습니다. 나는 어디든 좋아. 다 같이 있으면 되니까. 제가 답장했어요. 그럼 투표하자. 집 vs 박. 언니가 제안했고 우리는 투표했습니다. 결과는 밖에서 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럼 내가 호텔 알아볼게. 뷔페 괜찮은 대로. 동생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누구 하나의 부담 없이 모두가 의견을 나누면서요. 12월이 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두렵고 그 자리에서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기대가 됐어요. 가족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예전의 패턴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 병원 모시고 갈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네 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언니, 나도 바빠. 시간이 많은 게 아니야. 아, 그래? 미안. 그럼 내가 갈게. 아니면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 어때?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러자. 이렇게 제 의견을 표현했더니 언니도 받아들였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제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변했다는 것을요. 12월 31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제가 그 말을 들었던 날이었어요.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아?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상처가 됐지만 동시에 변화의 계기가 됐죠. 그 말 덕분에 저는 제 감정을 직시하게 됐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됐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 당일 우리는 호텔 뷔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가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요. 분위기가 특별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되돌아봤어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가족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변화들이었어. 동생이 말했어요. 그래,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달라졌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구나. 다들 올 한 해 고생 많았어요. 특히 함께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마워야지.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누나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우리가 변할 수 있었어.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제 다른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고마워요. 제 가족이어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우리는 함께 숫자를 세었어요. 작년과 똑같은 순간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셋, 둘,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포옹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상처받고 외롭고 공허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처가 됐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가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정확히 1년 전 오늘 나는 한마디에 무너졌다.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냐는 그 말. 그 말이 나를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한다. 그 말 덕분에 나는 나를 발견했고 내가 원하는 걸 깨달았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변했다는 거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기를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해 첫날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순간은 이제부터였어요. 변화를 유지하는 것, 그게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밝혀질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니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그게 곧 드러날 예정이었어요. 새해가 밝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1월 말쯤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집에서 책을 읽다가 잠깐 졸고 그러다가 휴대폰을 보고 그렇게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 오후에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여보세요? 누나, 지금 시간 돼? 동생의 목소리가 뭔가 진지했습니다. 응, 왜? 나 지금 누나 집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 그래, 와. 30분쯤 지나서 동생이 왔어요. 문을 열어줬을 때 동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응, 누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차를 내주고 마주 앉았어요. 뭔데? 심각해 보이는데? 누나, 사실은 말이야. 동생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작년 연말에 그 일 있었잖아. 내가 그 말 했던 거. 응. 사실 그 뒤로 엄청 고민했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동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 나도 누나를 질투했던 것 같아.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질투라고요? 누나가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게 부러웠어. 나는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눈치도 봐야 하고 이것저것 간섭도 받고 그런데 누나는 자유로워 보였거든. 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냐고. 사실은 내가 누나가 부러웠던 거야. 근데 그걸 엉뚱한 방식으로 표현한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동생이 저를 부러워했다고요? 저는 동생을 부러워했는데요. 동생은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나는 네가 부러웠는데. 제가 말했어요. 뭐가? 너는 아직 젊잖아.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는 나이도 있고 혼자고 그래서 네가 부러웠어. 누나도 그랬어? 응.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우리 참 웃기다. 동생이 말했어요. 그러게. 서로 부러워하면서 살았네. 누나, 미안해. 진심으로. 나도 미안해.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줬나 봐. 아니야, 누나 잘못이 아니야. 내가 표현을 못한 거지. 동생의 말을 듣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동생도 언니도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나저나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누나한테 들려줘야 할 얘기가 있거든. 뭔데? 작년 연말 그날 사실 그 자리에서 엄마랑 언니가 나중에 나한테 따로 얘기했어. 무슨 얘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누나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어머니와 언니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 응.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이런 말도 했어. 자기도 누나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누나한테 너무 무심했다고. 언니가? 응. 언니도 많이 반성했나 봐. 그래서 요즘 누나한테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거야.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들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작년에 많이 힘들어하셨어. 누나가 연락을 안 하니까 단톡방도 안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어.
내 누나가 왜 그러는지 아냐고. 그랬어? 응.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 누나가 상처받은 것 같다고, 우리가 누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우시더라고. 어머니가 우셨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자기가 딸을 제대로 몰라줬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누나, 우리 가족이 변한 게 우연이 아니야. 다들 진짜로 노력하고 있어. 누나 때문에. 누나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 고마워. 이런 얘기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이잖아. 동생은 한참을 더 있다가 갔어요. 동생이 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제 뒤에서 저를 걱정하고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상처받고 멀어지고 그러는 동안에도 가족들은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래,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생각해 주셔서요. 제가 힘들어할 때 걱정해 주셔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인데. 그래도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언니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고마워. 나 때문에 고민하고 신경 써줘서. 얼마 안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너는 내 동생인데. 내가 더 고마워. 나를 깨워줘서.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좋았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어요.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장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나이도 있는데, 혼자 사는데 이렇게 바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생각했어요. 또 제 자신을 제한하고 있구나. 혼자 산다고 해서 못할 게 없잖아요. 나이가 있다고 해서 도전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와, 축하해. 대단한데? 언니가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멋있다. 팀장이라니. 동생도 축하해줬어요. 우리 딸이 팀장이 됐네.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칭찬해주셨어요. 정말 잘했어. 축하해.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성취를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4월이 됐습니다.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바빠졌어요. 회의도 많고 결정해야 할 것도 많고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공허함이 밀려왔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고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물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건 다른 거였거든요. 저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죠. 5월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후배가 물었어요. 팀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글쎄, 인연이 되면 하겠지. 안 되면 안 하고.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예전에는 그러셨는데 이제는 안 그러셔. 각자 행복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혼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라고. 멋있으시다. 저도 나중에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후배가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나처럼 될 필요는 없어. 내 길을 가면 돼. 그래도 팀장님 보면 배울 게 많아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시잖아요. 후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팀장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요. 6월이 됐습니다. 그때쯤 저는 상담을 종료했어요. 상담사와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상담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선생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살아가야죠.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 삶도 살아가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당신을 찾은 거예요. 숨겨져 있던 강함을 발견한 거죠.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안에 있던 걸 꺼낸 거였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다시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역할을 나눠서 준비했고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동생이 말했어요. 나 여자친구 소개해 줄까 해. 다음에. 오, 진지하구나. 언니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응, 이번에는 진지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잘 됐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제가 축하해 줬어요. 누나는 어때?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 없어. 근데 괜찮아. 지금이 편해. 그래? 외롭지 않아? 가끔은 외롭지. 근데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더라고. 무슨 뜻이야? 혼자 있을 때 나를 만날 수 있잖아.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 그런 걸 알 수 있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제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혼자만 있지는 마. 우리가 있잖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상처받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됐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제 선택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그게 삶이라는 것을요. 완벽한 삶은 없어요. 완벽한 가족도 없고 완벽한 선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어요. 또다시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어요. 걸으면서 저는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년 전 그날 저는 무너졌어요.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변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제 욕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도 변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애쓰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요. 2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요. 쓰다 보니까 새벽이 됐어요. 긴 글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담긴 글이었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 그날 이후 우리는 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쓰고 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남이 됐다는 게 맞을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게 아닐까? 예전에 우리는 피로 연결된 가족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멀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피로도 연결돼 있고 마음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글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누군가 읽어줄까 하는 기대 없이 그냥 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서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블로그를 확인했더니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 정말 공감해요. 용기 내서 말씀하신 게 대단해요. 저도 가족한테 제 마음을 표현해봐야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로가 됐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게 감사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또다시 연말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가족 모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하기로 했어요. 가족 여행을 가는 거였죠. 제주도 어때? 다 같이 2박 3일로. 제가 제안했어요. 좋은데? 오랜만에 여행 가는 것도 좋겠다. 언니가 찬성했어요. 나도 좋아. 가자. 동생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모두가 기대하는 여행이었습니다. 12월 29일 우리는 제주도로 출발했어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카들은 신나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주도에서의 3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12월 31일 저녁 우리는 바닷가에 나갔어요. 해가 지는 걸 보기 위해서요. 5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 7명이 함께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올해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한 해였어.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언니가 말했어요. 그럴 거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매형, 조카들, 동생. 제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제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마워야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네가 우리를 변하게 해줬잖아. 언니가 말했어요. 맞아, 누나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1시간 후면 새해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자. 숙소에서 카운트다운 해야지. 조카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웃으면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숙소에 돌아와서 우리는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도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과일을 썰고 차를 끓이고 과자를 담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11시가 됐을 때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켜서 연말 특집을 틀어놨어요.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10분 남았다. 조카가 소리쳤어요. 다들 새해 소원 생각했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나는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말했어요. 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매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친구랑 잘 됐으면 좋겠어. 동생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소원은 뭘까요? 저는요, 지금 이대로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아끼는 게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다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1분 남았어. 조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10,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웃고 축하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2년 전 그날 저는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냐는 그 말. 그 말이 저를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상처가 됐지만 동시에 성장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제가 누군지.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를요. 쉽지 않았어요. 두려웠고 불안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갈등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피로 연결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해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해야 할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가면 돼요. 제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아끼면서,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숙소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산책 좀 했어요. 그래? 아침 먹자. 다 같이.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 있어서 특별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닷가를 찾았어요. 다음에 또 오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 내년에도 이렇게 여행 오면 좋겠다. 동생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 매년 이렇게 모이는 거.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약속하자. 매년 연말에 가족 여행 가는 거. 제가 제안했어요. 좋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어요. 매년 연말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요. 어디든 좋아요.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옆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고마워. 아니에요. 다들 노력해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네가 용기 낸 거 잊지 않을게. 어머니의 말을 듣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지만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짐을 풀고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더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다들 잘 들어갔어? 오늘 너무 좋았어. 고마워. 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나도 너무 좋았어. 내년에도 또 가자. 동생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다들 푹 쉬어. 사랑해. 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다들 좋은 꿈 꿔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변화하고 성장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저, 제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저,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저요. 연말 가족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 너는 혼자니까 편하지 않냐는 그 말.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일으켜 세웠어요. 상처가 됐지만 동시에 성장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남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멀어졌으니까요. 연락도 줄고 마음도 다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달라요. 우리는 남이 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가족이 됐어요. 피로만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된 거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었으니까요. 멀어져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함께 나아가는지. 우리 가족은 선택했어요. 상처를 인정하고 변화하기로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갈등도 생길 거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까요? 대화하고 표현하고 존중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혼자 살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돼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해요. 완벽하지 않은 저를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약한 저를요. 그 모든 모습에 저를 사랑합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소중해요.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제가 여기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하고 소중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2년 전 그날 만약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처받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참고 숨기고 제 감정을 무시하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고 상처받았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말을 던진 사람에게 감사해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저를 바꿨으니까요. 고통을 줬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를 줬으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가 성장이 되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요. 연말 가족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남이 됐다가 다시 만났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요. 혼자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가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하고 싶어요. 괜찮다고요. 상처받아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니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정은 가치 있어요.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건 달라요.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변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요.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거예요.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가장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일으켜 세웠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변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참지 마세요. 표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건 다르다는 것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